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참 많은 일을 겪으며 기적 같은 일도 겪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부모님은 성공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들이세요. 끝없는 노력과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덕분에 대성을 하셨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수성가를 하신 부모님은 외동아들인 제게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부족함이란 걸 겪어보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부를 누리기 전에 부모님은 가난을 겪어보셨기에 늘 베풀며 사셨어요. 사실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게도 운영하시면서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을 잘만 하면 굉장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작은 재산이 큰 재산이 되었고 하나의 건물이 두 채, 세 채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집은 더욱 여유로웠고, 여유로울수록 부모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며 늘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야 사회도 잘 돌아가는 법이지. 없으면 못 도와주지만 차고 넘치게 있으면 못 도와줄 게 뭐냐. 내 자식들만큼은 이웃들을 위해 배려하고 항상 너그럽게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봉사를 하러 다니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곤 했죠. 개중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건물 중 빌라가 있었어요. 실제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이라 자주 들여다보시며 관리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목적은 건물에 해를 끼칠까 확인하는 목적이 아닌 세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지요. 약자를 위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 역시 겸손의 미덕과 베품의 온정을 주위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있는 그 빌라에 살고 계시던 세입자분들은 모두 큰 문제가 없으셨지만 항상 어디든 예외는 있는 법이죠. 옥탑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오직 그 사람만큼은 문제가 아주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 집에는 제 또래 남자아이와 아버지가 살고 계셨지요. 툭하면 아버지를 찾고는 긁적이며 말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요번에는 수입이 안 돼서 월세를 못 낼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서 빼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양해를 구했는데 처음에 한두 번 사정이 어렵다며 월세를 밀렸지만 이게 점차 습관적이 되어 어느새 보증금 반을 까먹게 되었죠. 허나 저희 부모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집 두 부자가 살다 보니 그쪽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면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 형은 홀로 남아서 고픈 배를 채우고 잠들어야 했고, 부모님도 이 사정을 잘 아셨거든요. 자식 또래 형인지라 저희 부모님은 세입자와 상의를 한 후 그런 날에는 형을 저희 집에 오도록 했습니다. 형도 저도 외아들이라 그런지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 거의 친형제와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숙제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저녁도 함께 먹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자고 등교하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제게 형은 그냥 친형 같은 존재였죠. 형과 이렇게 친밀한 사이로 지내다 보니 세입자분과도 삼촌이라고 부르며 참 잘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월세에 대해선 부모님이 언젠가부터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셨죠. 다만 이 배려가 삼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형 앞에서 아버지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염치가 없네요. 사정도 봐주시는데 아들 6가지 맡겨두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되는 대로 월세는 어떻게 해서든 밀리지 않도록 할게요. 라며 늘 죄송해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삼촌께 손사래를 치시며 되려 말씀하시고는 형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미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형철이 덕분에 우리 병모가 형이 생긴 것 같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오히려 형철이 덕을 저희가 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일 잘 보세요. 그래야 하루빨리 꼬인 일들이 풀리는 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듯 늘 삼촌을 위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훈훈하게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집에 가서 다음날 등교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겠다며 집으로 갔습니다. 형이 오면 함께 만화책을 빌리러 가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형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함에 바로 코앞인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허나 그 앞에 있었던 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발견한 건 쓰러진 삼촌과 삼촌을 흔들어 깨우며 오열하는 형의 모습이었는데 저 역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너무나도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급히 저희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19에 신고를 하며 삼촌네 집으로 함께 갔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삼촌은 깨어나지 못하시고 그렇게 세상과 그대로 작별을 하시고야 말았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에 모두가 허망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사인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데 장시간 방치되어 손 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형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뿐이기에 형은 정말 고통스러워했어요. 장례는 저희 부모님이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고 도움을 주셨지만 사실 당장 앞으로가 문제였죠.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세상 의지할 곳 없었던 형은 장례를 마치고 저희 집에 함께 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제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 맞지? 아버지도 저렇게 가셨고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이제 나 혼자 이 세상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무섭다. 어쩌냐 병모야. 형은 위태로운 말을 내뱉었고 저는 그런 형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말 한마디가 형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히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형을 찾아오는 친인척 한 명이 없었습니다. 형 말대로 형은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일 것 같았죠.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딱한 형을 위해 집에 있는 방을 하나 내어주었고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형철아, 우리가 여지껏 거의 같이 살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다만 이제는 너 방을 만들어줄 테니 거기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괜히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철이 너 아버지랑 살던 집은 너가 정리를 원하면 그렇게 해줄 거고 그냥 뒀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둘게. 모든 건 너의 뜻대로 할 테니 걱정 말고 학업에 집중하자. 알겠지? 저희 아버지의 말씀 끝에 저와 형은 함께 참 많이도 울었고 그 후 저희 집에서 형은 함께 지냈네요. 다행인 건 저희 부모님도 형에게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형 역시 저희 부모님을 거의 친부모처럼 여기며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형과 함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당황하신 모습으로 형을 불렀지요. 형철아, 형철아, 누가 널 찾아왔는데 얼른 한번 나와보겠니? 누군가 형을 찾아왔다는 말에 다급하게 함께 나갔고 뒤에 이어진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형의 친이모분이 찾아오신 건데 앞으로 친모와 함께 살 거라며 형을 데리러 왔다는 것이었죠. 친모는 이미 오래전 이혼하시고 잠적을 하셨던 터라 생사도 모르고 지내는데 갑작스레 이모라고 찾아오니 형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형철이 넌 나를 기억 못하겠지만 이모는 너 기억한다. 네 엄마가 너를 보러 못 오는 이유도 다 있었으니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얼른 가자. 이모라는 분께서는 빨리 형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형은 선뜻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고 저희 부모님을 쳐다보고 형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형을 보내고 싶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랑 잘 지내서 입양까지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작 피부치인 이모라는 친척이 나타나서 그것도 친모랑 살 거라며 데려가겠다는데 그저 이웃인 저희 부모님께서는 말릴 자격은 없었더랬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망설이던 형을 보며 이모님은 돈 때문이라면 걱정 말라는 말을 하며 저희 부모님께 두둑한 돈 봉투를 들이밀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형의 친모가 섬유 제작 CEO로 굉장히 대성을 했고 누구보다 아들인 형을 그리워한다더라고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다 하니 발걸음이 미쳐 떨어지지 않던 형도 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준비도 없이 형과 작별을 해야 했지요. 형이 떠난 집은 원래 저희 가족이 살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한지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죠. 너무 허전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았고 그토록 기다리던 만화책을 빌려와도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어요. 허나 다행히도 이모와 함께 형이 떠난 지 일주일이 넘었을 때 형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형에게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탓에 숨도 안 쉬고 궁금한 것들을 물었고 의외로 다행이었던 것은 친모를 만난 뒤 형은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너희 가족이 날 받아들여줬어도 딴에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있다는 게 참 든든하더라고. 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사업을 이어받게 될 것 같아. 그때는 따로 내가 너희 집에 빚진 거 다 갚을게 라고 말했던 형은 뭔가 여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형과 1시간을 넘도록 전화를 했는데 이토록 괜찮은 본인의 심정과 근황을 제게 전했고 친모가 이제야 나타난 이유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하게 되었대. 그나마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날 찾아왔더라고. 다행스럽게도. 옛날에 엄마 참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근데 막상 다 얘기하니까 이해되고 입장도 알겠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란 건 천륜이라고 하나 봐. 라며 형에게 들은 건 이 정도였지만 딱 이만큼 들어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형을 진심으로 품어줄 친모가 계신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형과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도 한 번을 못 가본 해외와 국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날뿐 아니라 형과는 이날 이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냈지만 친모의 사업을 물려받으려다 보니 형이 매우 바빴고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솔직히 서운하고 궁금했지만 그저 형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에 괜찮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가게 되었지요. 형과 함께한 시간이 길다 보니 늘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들었지만 제가 혼자 극복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때 저희 어머니께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시는데 계속 괜찮다면서 잘만 사시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형의 이름이 나와서 저는 어머니께서 통화를 끊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의 소식을 반갑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형철이와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접고 이민을 갈 것 같구나. 아휴, 우리 아들 섭섭해서 어쩌노. 이민 가는 쪽에서도 여전히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큰 결심을 한 거라고 하는데 형철이에게는 좋은 기회이니 건강하게 어디서든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녀석이 아주 착하고 기특한 것이 우리가 지한테 조금 해준 게 마음이 남았던지 계속 은혜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떠나서 죄송하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 다 잘된 일인데도 난 왜 이리 불편하고 섭섭한지 모르겠다. 어머니께서는 씁쓸하게 형철이 형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셨는데 그건 우리 가족 모두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어머니 말씀이 한국으로 꼭 돌아올 거라고 하셨으니 형과의 영영 이별은 아니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괜찮았지만 형이 정말로 떠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같은 나라에 살 때도 바쁘면 연락을 못했는데 타국에서 사는 형과 영원히 안녕인 건가 싶었지요. 제게는 그리움이 커져 솔직히 미움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제 전화도 있는데 보러 오지는 못해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떠나간 후 이렇게 전화도 한 통 없는 형을 보고 있자니 저만 너무 친형처럼 생각했던 건가 싶었고 형은 한국에서 있던 모든 일을 지우고 싶은 건가 싶었고 저도 형을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리 도와주더라고요. 군대 다녀온 후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어른이 된 저는 여전히 부모님 덕을 보며 부유함 속에 잘 살았어요.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서 부동산을 접고 유명 체인 국밥집 가맹점을 운영하시게 되었는데 운영하시던 가게가 유명 국밥집인데 사실상 본점뿐 아니라 체인까지 되며 매출이 굉장했기에 단순한 국밥집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베푸는 것에 익숙하셨기에 가장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요리를 하셨고 그 덕분에 맛 좋고 양 많은 국밥집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가끔 부모님께서는 손님들을 보며 형철이 닮은 손님을 봤다며 형 이야기도 종종 했지만 전 이제 형철이라는 그 이름이 낯설고 불편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그때 맘씨 좋은 저희 부모님에게
위기는 어김없이 닥쳤습니다. 동네의 진상 손님인 아주머니께 저희 부모님 가게가 찍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건 생각보다 너무 큰 사건이었지요. 내가 당신네 가게 절대로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내 이름 걸고 반드시 문 닫게 할 테니까 각오해. 라고 서슬퍼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발단은 이랬습니다. 동네 아주머님께서는 얼큰하고 매운 국밥을 포장 주문하셨는데 아이가 먹을 거니 맵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죄송합니다만 얼큰하고 매운 국밥은 자체가 매우니 그냥 국밥을 시키셔야 아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안내를 했지만, 아주머님께서는 난 매운 걸 좋아한다며 끝내 얼큰한 국밥을 주문하셨지요. 결국 어머님께서는 이건 아이가 먹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한 후 포장을 해드렸고, 가게에 도착한 아주머니께서는 봉지를 열어보더니 이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며 국밥을 엎어버렸단 겁니다. 당황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이 먹을 수 있게 국물이라도 좀 챙겨드리겠다고 하신 뒤 국물과 약간의 건더기를 함께 넣어서 조금 포장을 더 해드렸다고 해요. 그러나 이 아주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입김이 대단하셨던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배려한 부분은 쏙 빼고 고의적으로 헛소문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단골 손님께서 오셔서 어머니께 그러셨다고 해요. 사장님, 가게 요즘 손님 뚝 떨어졌죠? 그거 그 아줌마 때문일 거예요. 애 먹을 거라고 안 맵게 해달리는데 사모님이 얼큰한 국밥을 포장해주면서 이게 맛있다고 막무가내로 팔았다는 소문을 내더라고요. 저야 사모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듣자마자 그 아줌마 딱 보니 거짓말인 줄 알겠는데, 입김 센 아줌마라 그런지 말이 먹힌 모양이에요. 어이없게도 말도 못해서 머리카락이며 먼지며 위생도 별로인 건 참아준 거다, 뭐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부터 오시던 단골 손님이 오죽하셨으면 저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그때부터 상황 파악을 하셨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결국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불친절한 가게로 유수까지 타게 되면서 기사화되었고, 가게 위치까지 노출이 되며 정말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진 노력을 하시며 이 국밥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떠난 손님들은 다시 돌아와 주지 않으셨고, 결국 지킬수록 빚더미 속에 갇히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재산들을 정리해서 겨우 빚은 다 갚을 수 있었지만 저희 형편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적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지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보증들이 또 발목을 잡혀 책임을 묻게 되었고, 그야말로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많이 대었던 시간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 충격으로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카운터나 보며 사모님 소리 듣다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부모님 덕만 보다가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 얼떨떨한 상태에서 일단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잘 살다가 한순간에 망한다는 게 이런 건가? 정말 실감이 잘 나질 않더라고요. 거기다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시는 일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우리 집안은 최악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 형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저희 아버지도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되어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너무 허망했어요. 이미 한번 비슷한 작별을 해봐서 그런지 오히려 충격은 더욱 컸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하필 힘없이 밥도 한술 못 드시던 모습이라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팠지요. 생전에 그렇게 남들 돕고 사셨던 아버지신데 정작 아버지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손 내미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절대로 앞으로 사람을 믿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처럼 살다가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뼈저린 현실인 교훈을 얻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가 생각보다 지인에게 보증을 거하게 서셨던지 이미 팔 수 있는 건물도 다 팔았고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어머니와 저는 아주 작은 원룸 월세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원룸은 예전에 살던 집 제 방보다 작은 집이었지만 저는 이악 물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젊었기 때문에 뭐든 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어머니만큼은 제가 자식된 도리로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했더랬죠. 그렇게 앞만 보고 이악 물고 열심히 살고 일단 작은 회사에서라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악바리로 소문날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저도 이런 삶을 살면서 인연이 닿긴 닿았는지 함께 일하는 어느 좋은 여자가 저와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은 여자였고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 자꾸만 시선이 갔는데 제 사정이 이런데 누굴 만나서 뭘 하나 싶어 맘과는 다르게 밀어내고 또 밀어냈지만 제 주변을 돌며 어떻게 제 사정을 모두 알았던지 그 사람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제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나는데요? 난 당신 최선을 다해 살고 당당한 모습에 반해서 좋아한 건데 이렇게 겁쟁이였는지 몰랐네요. 내가 당신 사정 다 알고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발 마음 좀 열어달라고요. 너무 당찬 그 사람의 말을 딱 듣는데 아차 싶었고 그 사람과의 마음에 대해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독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저였던지라 저 역시 제게 힘이 되는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게 진심이기는 했습니다. 허나 자꾸만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걸렸고 아들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해결을 보고 싶었어요. 그치만 어머니께서도 제 입장을 아시고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아시고는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모야, 나는 네가 엄마 때문에 네 삶 온전히 못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너를 그러려고 내 속으로 낳은 게 아닌데 더 이상 엄마를 자격 없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네가 남들처럼 가정 꾸려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예쁜 며느리 한번 보고 싶구나. 라며 다독이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어머니를 한평생 모시겠다고 아버지 앞에 약속했노라고 답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랑곳 않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절대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를 못 모시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결혼 안 하고 곁에